국제교육포럼의 메인홀. 세계 각국의 교육 관계자와 기술 전문가,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날 분위기를 송두리째 바꾼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석유와 같은 자원이 없지만 가장 값진 자원을 길러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석유보다 값진 자원을 길러낼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그 말을 꺼낸 이는 루안다에서 온 한 흑인 여성 발표자였습니다. 순간 포럼장엔 정적이 흘렀고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교육 강국들의 대표자들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말한 석유보다 값진 자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안다 북부에 있는 키레헤, 지구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엘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24이고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에서 차로 5시간을 더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전기가 들어오는 날은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란 말은 라디오 광고에서나 들어봤지. 저희 마을에선 그것이 뭔지조차 감이 안 오는 단어였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짐승들이 다니는 오솔길을 따라 시냇가로 가 물을 떠오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나무를 해오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학교라는 건 아버지 세대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저희 또래 중 학교에 다녀본 아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문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사람이 되던 마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활자가 인쇄된 종이를 좋아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NGO에서 지원해준 낡은 아동 도서 몇 권이 전부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세상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밤마다 불빛 대신 작은 촛불을 켜고 눈을 비비며 글을 읽다 보면 제가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지구촌 국가 이야기라는 책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제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거의 없고 땅도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다. 그 구절이 제게는 마치 비밀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왜일까요? 저희 마을도 자원이 없고 땅은 척박하고 살아가는 환경은 한국의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NGO 선생님이 갖고 있던 오래된 태블릿에 저장된 다큐멘터리를 몰래 빌려보기도 했고 영어도 서툴지만 자막을 켜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와이파이가 없고 태블릿도 충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공터에 하얀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NGO를 통해 한국에서 기증된 물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고 그 안엔 중고 태블릿 5대와 함께 간단한 태양광 충전기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한국 온라인 교육 콘텐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K무크, 즉 코리아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적힌 콘텐츠였어요. 저에게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켜고 첫 번째 강의를 재생해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누구나 컴퓨터 없이도 코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어 발음이 조금은 어색한 강사님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수업 화면에는 복잡한 기계도 전문적인 장비도 없었습니다. A4 용지와 펜 하나로 기초적인 알고리즘 개념을 설명해주는 화면 속 장면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해질녘에 태블릿을 꺼내 앉았고 촛불 대신 충전한 배터리의 밝기에 의지해 조금씩 강의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자막과 그림이 친절하게 구성돼 있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강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마리엘,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속삭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같은 또래의 친구 셋을 불렀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형편이었고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해볼래? 라는 제 말에 의아한 눈빛을 보내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코딩이 뭐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자를 써서 기계를 움직이는 거야. 우리처럼 말로 뭔가를 부탁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저희는 마을의 낡은 공터 한편에 천막을 치고 낮에는 나무를 모아 의자와 탁자를 만들고 밤이면 태블릿 화면을 둘러앉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공간은 저희끼리 미래의 교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교재도 없고 인터넷 연결도 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화면 속 한국 강사님의 말과 그림을 복사해서 직접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며 아이들 장난이라고 말했지만 저희는 진지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 같이 기도하고 다음날 어떤 강의를 볼지 정하는 시간은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들은 다른 마을 어른들이 구경을 오기도 했고 처음엔 흘겨보던 어르신들도 어느 날은 우리 아이도 거기 앉혀도 되겠나?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교실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아이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글씨를 몰랐던 아이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만든 명령문을 친구에게 설명하며 스스로 가르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면 돼? 처음엔 그림을 따라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직접 수정하고 창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 번째 해가 시작되던 무렵 저는 아이들 몰래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강의 화면을 따라하며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 천막 너머로 비가 새는데도 태블릿을 꼭 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래바닥 위에 헬로 월드를 적어보는 순간들을 짧게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한국의 한 대학 교수님 이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 NGO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지에서 우연히 본 이름이었고 그분이 K무크 기획에 참여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 무작정 보내본 것이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저는 너무 작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그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영어로 아주 따뜻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리엘, 당신의 교실은 진정한 혁신입니다. 혹시 한국에 와서 발표해 두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닿은 태블릿은 멀쩡했지만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꿈꿔온 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매 순간이 낯설고 벅찼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수님의 메일은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라 제게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포럼은 아시아 디지털 에듀케이션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행사였고 제게는 글로벌 지역 혁신 발표자로서 짧은 연설을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초청장이 도착한 당일 저는 나무를 하던 중이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중얼거리던 제게 친구 미사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멍하니 있어? 한국에서 나를 초대했어. 서울이라는 곳으로. 제 말을 들은 미사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실소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이 어디 있는 줄은 알아? 거기까지 가려면 비행기도 타야 하고 여권도 있어야 하고 돈은? 그 말은 곧 제가 맞닥뜨릴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었습니다. 여권은커녕 제가 사는 지역에는 여권 신청소도 없었고 비자를 받으려면 수도로 나가야 했습니다. 영어로 된 초청장을 프린트할 기계도 없었고 마을에 있는 유일한 컴퓨터는 NGO 사무실에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NGO 담당자였던 플로렌스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리엘,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아름다운 우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우화를 현실로 만들었어요. 이건 가야 해요. 어떻게든. 그녀는 NGO 네트워크를 통해 비자 발급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한국 쪽 주최 측에서는 항공료와 숙소를 지원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문제는 여권 발급이었습니다. 저는 미사일과 함께 낡은 버스를 타고 이틀에 걸쳐 수도인 키갈리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을 찍기 위해 처음으로 사진관에 들어섰습니다. 사진기 앞에 앉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맞나? 그 순간
머릿속엔 수없이 스쳐 지나간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뜨던 어린 시절의 저, 비 오는 날 천막 밑에서 태블릿을 감싸던 아이들, 그리고 헬로우 월드를 보며 눈을 반짝이던 제자들의 얼굴까지. 비자 수속이 마무리되고 출국 전날이 되자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축하를 해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이 어디라고, 그 애가 그런 데서 뭘 한다고. 그런 건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마리엘이 뭘 안다고. 특히 마을의 한 원로인 무투와 할아버지는 공개적으로 저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배워서 뭐 하나? 거기 가서 창피만 당하고 오는 거다. 여긴 배운다고 나아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저희 마을은 변한 것이 없고 코딩을 배워도 당장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면 언젠가는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터 교실에 나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내일 제가 서울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 중 가장 어린 루이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언젠가 서울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학교는 사막 위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새벽 6시 출발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라는 거대한 금속 물체를 처음 본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내다보는 동안 마치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문턱에 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포럼 관계자는 웰컴 투 코리아라고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땡큐라고만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낯선 냄새와 사람들,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섰을 때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침대는 너무 커서 어디에 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샤워기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조차 생경했고 수도꼭지를 몇 번이나 틀어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행사 전날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발표자들이 차례대로 연단에 서서 발표를 연습했는데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한 남성 발표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루안다에서 오셨다고요? 와, 정말 멋지네요. 그쪽은 아직 와이파이도 없지 않나요? 그 말의 의도는 알 수 없었지만 말투엔 분명한 시혜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속에서는 마치 얼음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환영받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태블릿을 꺼내 교실 아이들의 사진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손을 번쩍 들고 발표하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엔 우리 선생님, 파이팅이라는 종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루이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는 내가 아이들을 위해 세상을 향해 말할 차례였어요. 행사 당일 아침, 호텔 커튼을 걷자 서울의 도심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바둑판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차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위험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책에서 읽었던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현재였지요. 포럼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온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실시간 동시통역이 제공되는 국제행사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나니 왠지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제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을과 아이들, 그리고 여전히 배움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함께 짊어진 느낌이었으니까요. 다음 발표자는 루안다의 마리엘 은타레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조명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다리가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곳에 앉아 있는 관객이 아니라 저 멀리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안다 키레헤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온 마리엘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희 마을은 인터넷도 전기도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꿈은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상상하고 배움을 갈망하는 마음은 어디나 같다고 믿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흙바닥 위에 앉아 태블릿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사진이 펼쳐졌고 천막 안에서 교실을 열고 공부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교실입니다. 사막 위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낡은 태블릿 하나, 종이와 펜 몇 자루가 전부였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르쳤습니다. 조용했던 청중석에서 몇몇이 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접한 교육 콘텐츠는 한국에서 만든 코딩 강의였습니다. 태블릿 안에 담긴 그 강의가 저희에겐 유일한 교과서였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배움과 기술로 일어선 나라라고.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는 아이들이 A4 용지에 헬로우 월드를 적어낸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는 아이들이 손으로 적은 플래카드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땡큐 위 얼 러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무대에 선 이유가 저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는 세상 어딘가에 배움의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희망을 실천한 증거입니다. 한국은 석유와 같은 자원이 없지만 가장 값진 자원을 길러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석유보다 값진 자원을 길러낼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조용했던 회의장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감정이 담긴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제 이야기를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사 후 저에게 다가온 사람들 중 한 명은 일본에서 온 중학교 교사였고 또 다른 이는 인도의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발표한 영상과 자료를 공유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당신의 교실은 교실을 넘어 하나의 운동입니다라는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별도로 마련된 리셉션에서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마치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곱씹은 듯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교육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발표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자 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 공부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집안 형편도 안 좋았고 배워서 뭐 하나 싶은 마음이 컸죠. 그런데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나니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연 씨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태블릿 2대와 저희 교실 운영에 필요한 충전기 및 관련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유산으로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것을 퍼뜨릴 차례입니다. 그 순간 제가 서울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그 가능성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 이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흘은 마치 일생의 농도가 한꺼번에 농축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고 사람들이 가진 말투와 태도에서 오랜 시간 쌓여온 질서와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이름표 하나를 달고 수많은 이들 앞에 섰고 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의 삶에 닿았다는 사실은 제게 여느 교과서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떠나며 제 손에는 2개의 태블릿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졌던 건 이 여정이 결코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뒤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저처럼 세상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숨결이 있었습니다. 루안다 공항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환영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서울은 어땠어요? 라고 물었고 미사엘은 제 손에 들린 태블릿을 보고 그게 바로 그거야? 라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씩 풀어주었습니다. 호텔의 높은 창, 부드러운 침대,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느꼈던 떨림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이들 중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또 몇몇은 나도 언젠가는이라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천막 교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먼지가 쌓인 책상 위를 닦고 태양광 충전기를 설치한 뒤 태연 씨가 보내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루이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진짜 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진짜예요. 그날 수업은 처음으로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아이들의 입에서 어색하게 튀어나올 때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말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그 모습은 서울의 고층 빌딩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NGO 활동가 플로렌스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표 영상이 루안다 교육부에도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몇몇 지역에선 당신의 교실 모델을 적용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먼 곳까지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한 천막 교실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전등은 꺼졌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켜 포럼 발표 때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종이에 쓴 헬로우 월드라는 글자 위로 한국에서 들었던 박수 소리가 아련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는 제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식은 나눌 때 깊어진다. 배움은 연결될 때 자란다. 그 문장을 따라 적으며 문득 제 마음에 남은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결국 이 여정은 누가 더 가르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배웠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걸 받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은 단지 기술이나 시스템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배움을 전할 차례였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멀리 있는 친구들이 배움이라는 문턱 앞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저는 이 교실을 계속 지켜낼 것입니다. 루이즈, 다음 시간엔 한국 노래 하나 불러볼까? 진짜요? 응, 이번엔 우리가 고마움을 노래할 차례니까. 루이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부터 배워야겠네요. 밤하늘은 조용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천막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우리 교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비록 사막일지라도 배움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씨앗을 제 손에 건네준 첫 번째 손길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